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전자기학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맥스웰 방정식의 적분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방정식을 미분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 전자기파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맥스웰 방정식 적분형이죠. 첫 번째 식이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두 번째 식이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세 번째 식이 페르데이 법칙을 방정식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마지막 식이 앙페르 법칙인데 맥스웰이 그 모순을 보완하여서 만든 앙페르 맥스웰 법칙입니다. 방정식이죠. 우리는 이 방정식을 미분형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맥스웰의 사진인데 맥스웰인데 1879년까지 살았으니까 19세기 말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겠습니다. 오른쪽 식이 맥스웰 방정식의 미분형입니다. 그 의미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전하, 로는 전하의 밀도입니다. 전하의 밀도가 온 사방으로 뻗어내는 전기장의 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되죠. 그리고 자기장이 온 사방으로 뿜어내는 자기력선의 크기는 0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홀극이 없이 항상 N과 S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나가는 선이 있으면 들어오는 선이 있어서 0이라는 것을 수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은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이죠.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 즉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하는 것이 전기장을 회전하는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은 전류 밀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드는데 전류뿐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도 똑같이 전류 역할을 해서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 자기장은 원형 자기장이다, 즉 컬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적분형을 미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원 함수의 미분하고는 다른 미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즉 벡터 미분이죠. 3차원 공간으로 확대된 벡터 미분을 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수학 시간이 아니어서 결론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과학이나 공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잘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미리 한번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벡터 미분이라 하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1차원 미분을 3차원 공간으로 확대해서 1차원 미분을 3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분의 표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종속변수 어깨에 프라임을 붙입니다. y 프라임. 이걸 미분 개수는 한 번 이렇게 안 하고 개로 하죠. 이게 미분이 됩니다. 표기 방법은 y 꼴 fx를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해라는 기호는
이렇게 dx분의 d는 디퍼런셜 미분하는 뜻이죠. 미분하는데 뭘 미분하느냐면 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래서 읽을 때는 dx분의 d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 fx 대신에 종속 변수를 쓰면 dy dx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dy dx가 숫자같이 보이는데, 물론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dx dx를 숫자로 취급해서 연산을 따로따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미분의 정의만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죠. dy dx를 하더라도 이것은 dy dx에서 이 부분이 한 덩어리고 y는 따로 되어 있는 덩어리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이게 미분이 되는데, 이게 미분은 어깨에 프라임을 두 개 붙입니다. 그리고 표기는 2를 나타낼 때 두 번 미분이니까 분자 부분에 있는 부분은 어깨에 2를 쓰고, 분모 부분에 있는 부분은 미분하는 대상 어깨에다가 dx의 제곱을 붙이죠. 그래서 함수 쓰는 것은 똑같고, 이 함수를 종속변수로 바꿔 쓰면 f 대신 y를 넣으면 되니까 표기는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 경우에도 d제곱과 dx 제곱이 한 덩어리고 y는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n을 번 미분하게 되면 n개 미분이 되는데 어깨에다가 n을 씁니다. 보통 두 번까지는 프라임을 쓰고 3부터는 숫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깨에 dn, dxn 함수 fx는 그대로 쓰고 종속변수 y를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 표기법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벡터 미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일변수 실함수의 미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은 y 꼴 fx죠. 변수가 x 하나뿐이기 때문에 1변수가 되고 y의 값이 실수이므로 실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y 꼴 x제곱과 y 꼴 x 3승이 있습니다. 둘 다 다항함수이므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함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함수 값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y 꼴 x제곱인 경우에 x값이 1이면 y값은 1이죠. x값이 2인 경우에 y값은 4가 됩니다. x값이 3인 경우에 y값은 8이 됩니다. 그런데 y 꼴 x 3승인 경우에는 x 이꼴 1인 경우에 y 이꼴 1이 되고, x 이꼴 2인 경우에는 y 이꼴 8이 되고, x 이꼴 3인 경우에는 y 이꼴 27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y 이꼴 x 제곱인 경우에 1에서 2로 정의의 값이 x의 값이 1에서 2로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함수값 y 공격의 값은 1에서 4로 연속적으로 변해가서 2가 되었을 때 4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x가 변해갈 때 델타 x로 변할 때 y 값은 델타 y로 변했는데, 이때 y가 조금씩 더해져 가지고 4가 됐겠죠. y = x 3승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살펴보면 x가 1일 때 1에서 2로 갈 때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조금씩 변해가면서 델타 x만큼 변해가면서 더해져서 2가 되었겠죠. 그런 경우에 y 값은 1에서 8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더해지는 델타 y는 y = x 제곱보다는 좀 더 숫자가 커야 되겠죠. 그래야 2가 되었을 때 8이 될 것이니까요. 같은 원리로 2에서 3으로 갈 때도 델타 x가 델타 x로 움직일 때 y는 델타 y로 움직입니다.
y 이꼴 x제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x의 변화에 대해서 y의 변화가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즉 델타 x가 될 때 델타 y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y 이꼴 x제곱과 y 이꼴 x 3승에서 볼 때 함수가 다르니까 그 변화하는 값도 달라졌죠.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분입니다. 이는 변화율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래프인데, 여기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x제곱과 x3승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y 이꼴 x제곱이고 노란색이 y 이꼴 x의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값을 보면 x가 1일 때 11이죠. 1 같습니다. 2일 때는 4이고 8이죠. 8로 같습니다. 3일 때는 9죠. 9고 27인데 이게 9네요. 8이 아니고 9고 27인데 저 위에 있겠죠. 이렇게 값이 변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인데, 이때 순간 변화죠.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인데, 왜냐하면 x가 이렇게 변해갈 때, 연속으로 변해갈 때 y 값은 x제곱인 경우에는 이만큼 변했고 x3승인 경우에는 이만큼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해가는 값이 다르겠죠. 이만큼 다른, x는 같은 크기를 변해도 y 값이 다르게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른 변화는 매 순간 변하는 값들이 다 더해져서 2가 되었을 때 4가 되고 8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순간순간 더해지는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한을 사용합니다. 델타 x가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데, 순간값이니까 극한을 사용해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 하는 걸 잡죠.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미분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때 x 이꼴 1을 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하면 y 다시는 y 다시 2x가 되니까 1을 넣으면 y 다시 1을 넣으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1에서는 순간에 2 정도의 값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3인 경우에는, 3승인 경우에는 y 다시가 우리가 알듯이 3x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y 다시 1은 3이 되죠. 3. x제곱보다 x제곱은 2가 되었지만은 x3승은 3이 됩니다. 좀 더 많이 변하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y 다시 2가 되면 4만큼 변하는데, y 다시 2가 되면 이것은 12만큼 변하는 거죠. 그래서 3이 됐을 때 27의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변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 미분이다. 우리가 보통 미분을 한다면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죠. 기울기를 구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1차원 함수인 경우에는 2차원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때 그래프를 그리면 그 미분값을 구하는 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벡터 미분에서는 공간입니다. 3차원 공간에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눈으로 보기가 힘들죠.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프라기보다는 변화율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잘 새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 변화율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벡터 미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원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차원 함수는 1차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x축 위의 한 점을 잡았죠. x축 위의 한 점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치역 y의 값을 실수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원은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의 한 점에 대해서 공간의 한 점에 대해서 실수가 대응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프로 살펴보면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x축, y축, g축의 직교 좌표계를 잡았을 때 공간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의 성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에는 x 성분, y축에는 y값, g축에는 g의 값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xyg가 P의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의 값이죠. 한 점의 값이 좌표값에 대응해서 실수 하나를 만들어내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3차원 스칼라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대문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r을 쓸 수도 있고 성분을 써서 xyg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펑션의 글자를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편리에 따라서 아무거나 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함수를 살펴보면 어떤 함수 f가 xyg의 3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함수의 내용이 x 플러스 y 플러스 g입니다. 우리가 1차원 함수에서 y 꼴 x제곱이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값을 보면 f가 1, 1, 1일 때 x값이 1, y값이 1, g값이 1일 때는 1, 1, 1을 대응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3의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y제곱인 경우에는 1을 대입하면 1이 되었죠. y 꼴 x제곱. 만일 위치가 1, 1, 1이 아니고 1, 2, 3이다. 공간의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1, 2, 3인 경우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어서 산출값이 6이 됩니다. 그래서 1, 2, 3에 대응되는 1, 2, 3에 대응되는 어떤 점 P에 대해서는 그 값이 6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함수로 f 이꼴 x제곱 y, xy 플러스 xy 제곱 마이너스 g가 있을 때는 똑같은 위치를 잡으면 f 이꼴 1, 1, 1인 경우에는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을 해서 1의 값을 산출하게 되고 1, 2, 3인 경우에는 2죠. 1, 2니까 2, 2, 4, 마이너스 3에서 3의 값을 산출합니다. 숫자가 변수가 xyz 3개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은 원리는 y 이꼴 x제곱과 똑같습니다. 단지 그 함수의 구조가 변수 x가 아니고 3개의 변수 xyz 3개의 변수로 되어 있고 그 다항식의 구조는 주어진 값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다항식을 만들어내더라도 산출하는 값은 실수 하나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 함수를 보면 y 꼴 x제곱과 y 꼴 x 3승에서 변수 x에 대해서 y 값이 변형이 달랐죠. 마찬가지로 이 3차원 스칼라 함수에 있어서도 y와 g를 고정해 놓고 x 값을 계속 변화시키면 이 함수 값 전체가 변하고 있겠죠. 똑같이 x와 y를 고정시키고 g 값을 계속 변화시키면 f 함수 값도 변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가 변할 때 함수 값이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구할 것인데 그것이 미분입니다. 그 개념이 미분이니까 어렵지 않죠. 1차원 함수의 미분을 똑같은 원리를 3개의 변수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3차원 벡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이므로 공간의 한 점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을 찾는 것은 같은데, 그때 대응하는 값이 스칼라, 즉 실수가 아니고 벡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똑같이 직교 좌표에 x, y, g가 주어져 있을 때 공간의 한 점 P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벡터가 된다는 것이죠. 벡터 F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벡터는 방향이 있는 수로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붉은 화살표로 그 벡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방향이 있는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이 되고, 나타내는 실수면 실수죠. 수의 크기는 길이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때 벡터의 크기는 벡터에서 다 설명했습니다만 이렇게 절대치로 하면 벡터의 크기가 되죠. 중요한 것은 공간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함수 값을 산출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산출된 값이 벡터라는 것입니다. 벡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벡터는 축의 단위 벡터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벡터 R이 있을 때 이 R은 축의 단위 벡터 I, J, K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축의 값을 X, Y, G를 곱해서 벡터 합을 하게 되면 위치 벡터 R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F, 모든 벡터니까 이 단위 F도 어떤 X 성분과 Y 성분, 즉 fx와 fy와 fg를 구하면 그 fx, fy, fg의 벡터 합이죠. 벡터, 예를 들면 이 벡터 f는 fx의 i 더하기 fy의 j 더하기 fg의 k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떠한 벡터든 이 벡터가 xyz 위치에 좌표인 어떤 형태의 좌표로 주어지더라도, 식으로 주어지더라도 그 산출된 값은 단위 벡터 ijk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미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번에는 본 강의의 주제인 벡터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곱하기나 더하기 같은 연산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정의는 삼각형을 거꾸로 해놓은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데 이름은 나블라라고 부릅니다. 약칭을 할 때는 델 이렇게 부르는데 삼각형을 말하는 델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구성이 어찌 되느냐면 직교 좌표계의 단위 대파인 ijk를 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벡터의 성분이 됩니다. 즉 성분 벡터를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ijk이기 때문에 3차원 벡터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됩니다. 성분을 나타내면 이런 형태의 성분이 되겠죠. 이 성분이 가진 의미는 편미부위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partial differentiation이죠. 우리가 1차원 함수를 미분할 때는 d를 썼습니다. d의 1차원의 변수 dx에 대해서 fx를 미분한다. 또는 표기는 fx를 y, 종수배수 y로 두게 되면 dy에 dx 이런 식으로 썼죠. 그런데 우리가 3차원 벡터는 벡터 미분은 공간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함수 자체가 변수를 x, y, z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할 때 세 개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부분 미분하는 것이죠. partial 부분 미분할 때는 x, y, z를 따로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미분 대상이 아닌 다른 변수는 상수로 취급합니다. 숫자로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미분 dx분의 d, 즉 이런 미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미분을 우리는 전미분이라 합니다. 전미분. 편미분이지만은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미분하는 거나 같죠. 그렇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partial differentiation이라고 그러고 기호를 d 대신에 이렇게 동그랗게 굽어 있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읽을 때는 partial 이렇게 읽기도 하고 동그랗게서 라운드라 읽기도 하고 게으른 사람은 더 이렇게 읽습니다. d 대신에 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군지 과학 교실은 특별한 경우에는 partial로 읽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로 읽겠습니다. 의미가 어찌 되냐면 공간이니까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한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벡터 미분자의 연산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산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의미가 벡터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벡터 미분 연산자로 할 수 있는 연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울기와 발산, 회전, 라플라시안이 미분 연산의 종류입니다. 연산 규칙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산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와 물리 현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벡터 미분은 3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산자의 성분이 더 x, 더 y, 더 g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가진 의미는 축이 x, y, g 이렇게 세 개의 직교 좌표가 있을 때 각각의 축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x만큼 뒀습니다. 이 부분이 더 x에 해당되죠. 그리고 y는 이만큼의 변화가 됐다 합시다. 그럼 이거는 더 y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g 방향은 이만큼 됐다면 이것이 더 g 방향이죠. 변화입니다. 공간에 대한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변화의 정도를 뽑아라 이런 이야기죠. 계산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이 합이 되고 합이 돼서 다시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기울었다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각각의 성분, 즉 각 축에 대해서 미분해라는 미분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편미분, 세 개의 각각의 축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산의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은 2다 하는씩 연산 규칙을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는 물리 현상과 연산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간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어떤 공간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물리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사고실험으로 또는 시뮬레이션에서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각각 연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 연산을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울기 연산입니다. 연산 규칙을
기울기 연산의 영어 이름은 그라디언트라고 그럽니다. 그라디언트. 기호는 될 하나만 쓰죠. 그리고 적용 대상은 장입니다. 장은 앞에 설명했지만은 공간에서 위치가 정해지면 그에 대응하는 값을 산출하는 공간이 있죠. 그런 경우에 그 공간을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산출하는 값이 방향이 없는 크기만 있는 스칼라인 경우에 우리는 스칼라 장이라고 그랬는데, 기울기 연산은 스칼라 장에 대해서 연산하는 연산입니다. 연산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x, y, z 각각의 축에 대해서 연산을 했기 때문에, 미분 연산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값은 각각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됩니다. 이것이 연산의 규칙이죠. 실제로 연산을 해보면 될 연산이 더 x, 더 y, 더 g입니다. 그리고 스칼라 장이 f가 fx, fy, f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될 f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3차원이지만 스칼라죠. 그래서 스칼라의 벡터를 곱한 거니까 벡터에서 배우는 실수배 연산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성분에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연산을 하게 되면 더 x에 f를 연산하고 더 f에 더 y에 f를 연산하고 더 g에 f를 연산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이 연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중요한데, 어떤 장이 스칼라 장이므로 위치가 정해지면 어떤 값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에 어떤 위치를 했을 때 온도를 찾아낼 수 있죠. 또는 공간의 위치에 공간의 한 점을 잡았을 때 우주는 중력장이므로 중력 포텐셜, 즉 에너지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어떤 높이가 있을 때 높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공간의 한 점 위치를 잡았을 때 그 위치에 대응하는 어떤 스칼라의 수를 산출하게 되면 그것이 스칼라 장이 되는데, 그 스칼라 장에 대해서 각각의 성분에 대한 미분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상수를 뒀기 때문에 편미분 더 x를 하게 되면 x축 방향에 최대 변화량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나머지는 상수인데 x만 하니까 x 방향의 최대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 점에서, 어떤 주어진 점에서. 왜냐하면 y와 g는 x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순수한 x보다는 x 변화를 줄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하게 되면 x축 방향의 최대 변화량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더 y는 y축 방향의 최대 변화량이 되고 더 g는 g축 방향의 최대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값 3개를 더하게 되면, 앞에 봤지만 최대값 3개를 더하게 되면 최대값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 연산의 의미는 가장 큰 기울기가 됩니다. 각각의 축에 대해서 최대 변화량이 우리가 y 꼴 fx에서 구했지만은 함수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방향의 최대 변화량을 더한 최종 변화량의 방향이 나오는데, 그 방향이
가장 큰 기울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합값은 크기가 되고 그 기울기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등고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간의 한 점에 위치를 잡으면 그에 대응되는 값이 산출되죠. 이 값에는 방향이 없으니까 스칼라 값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간은 전부 연속이라는 겁니다. 연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연속되어 있고 그 공간에 연속되어 있고 값의 변화가 부드러워서 미분 가능한 상태여야 되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상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벡터 미분을 하는 것이죠. 벡터 미분을 직접 해보면 이 함수를 등고선이니까 함수 값을 함수 기호를 h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h가 되고 여기서 델 h를 하게 되죠. 델 h를 하게 되면 더 x의 h, 더 h, 더 y, 더 h, 더 g가 될 것입니다. 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변화율을 구했으니까 변화율을 다 합치면 하나의 벡터가 나오겠죠. 그 벡터를 표시하게 되면 이 점에서는 이는 방향의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을 가지게 되죠. 수직인 법선 방향입니다. 저 법선 방향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양의 값이죠. 항상 양의 값을 산출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산출된 양의 값을 실제 물리 현상에 연결할 때는 연결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 등고선이 돌을 놓으면 돌은 이런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겠죠. 즉 가파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이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현상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점에서 돌을 놓았을 때 돌이 굴러 떨어지는 방향을 이 그라디언트 현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돌이 굴러 떨어지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굴러 떨어지는 돌에 작용하는 힘을 F를 하면 그 F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의 델 H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에 대한 미분의 의미와 물리 현상을 서로 연결한 것이죠. 그것이 그라디언트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공간은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스칼라 장이어야 되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발산연산입니다. 발산연산은 영어로 다이버전스라 그럽니다. 다이버전스. 연산 기호는 델 연산자 벡터죠. 벡터에다가 적용 대상인 벡터장을 내적한 것입니다. 즉 발산은 내적 연산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우리가 1차원 함수에서 내적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은 스칼라죠. 다이버전스도 산출값은 스칼라가 됩니다. 연산 규칙에 따라서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델 벡터는 더 x, 더 y, 더 g였죠. 그리고 적용 대상 장, 벡터장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장을 두겠습니다. 전기장 이 벡터를 두면 각각의 성분은 EX, EY, EG가 되겠죠. 두 벡터를 발산 연산을 합니다. 더해면 연산하면 델 내적 벡터 E가 됩니다. 연산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더 X에 이건 연산해라는 기호죠. 대상이 EX가 됩니다. 더하기 더 Y에 대상이 EY가 되고 더 G에 대상이 EG가 되죠. 이것은 주어진 어떤 벡터장, 전기장의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것이죠. 편미분하고 편미분하고 편미분한 값을 다 구하라는 거죠. 이래 되면 이것이 일종의 도함수가 됩니다. 이 도함수에 우리가 X, Y, G의 위치를 고정하면 산출값은 양이 되겠죠.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겠죠. 이 숫자가 특정 위치 X, Y, G에 해당하는 연산의 쾌를 값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이 델 E에 대한 발산 연산이 플러스 값을 산출하게 되면 이것은 뭔가를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소스라 해가지고 밖으로 뿜어내는 것이죠. 뿜어낸다. 그리고 만일 델 내적 뭔 함수를 했을 때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게 되면 이것은 싱크를 해서 뿜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 이 의미가 바로 안 닿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XYG 어떤 한 점에서 한 점에 대한 전기장이 있을 때 전기장을 구하는 한 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그 점에 발산 연산을 하니까 뭔가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저 플러스 양의 전하가 있다 할 때 뭔가 밖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전기장이라 하면 이렇게 전기력선으로 발산되겠죠. 그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델 연산을 하게 되면 숫자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바로 발산되는 양이다 이런 것이죠. 발산되는 양이다. 이때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의미다. 밀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이 플러스 Q라는 전하가 공간에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공간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죠. 공간의 성질을 바꾸는데 그때 공간의 성질을 바꾸는 정도가 Q의 양에 따라 달라지죠. 그 양이 밀어내기 때문에 밀어내니까 처음에 밀어낼 때는 빽빽하게 밀어냅니다. 갈수록 승기게 밀어내죠. 그래서 밀도가 계속 변해갑니다. 밀도가 변해가죠. 밀도가 변해가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방향은 뿜어내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이버전스 연산을 했다는 것은 이 근원이 있는 뭔가가 공간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성질은 공간의 밀도를 변화시키면서 뿜어낸다. 그래서 뿜어내는 것이 갈수록 밀도가 옅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Q에 근원전이 있다 할 때 이때는 모든 전기력선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싱크라고 하게 됩니다. 싱크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의미는 똑같죠. 뭔가를 계속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밀도가
밀도가 점점점 강화되는 것이죠. 발산은 밀도가 옅어지지만은 싱크는 밀도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공간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좁아지겠죠.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을 우리는 발산 연산으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건 값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구한 것은 공간에 대한 성질이죠. 이거 물리 현상과 연결해야 되는데 물리 현상과 연결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무엇이 만들었냐 할 때 플러스 Q가 만들었다는 거죠. 플러스 Q가 만들었으니까 델타 델 E에 대해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만드는 것은 뭐냐? Q가 만들었죠. Q가 만들었는데 공간에서 만들었으니까 공간의 밀도, 즉 로가 만들었고 전하밀도죠. 전하밀도가 만들었고 일대 덩어리를 놓기 위해서는 비례상수가 입실은 제로분의 1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즉 좌변은 전기장을 벡터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얻는 숫자, 결과값이죠. 연산값이니까. 연산값은 숫자죠. 그리고 이 연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물리 현상, 소수는 전기장이고, 그 전기장에 엡실론 제로분의 1을 비례상수했을 때 그 숫자가 같아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벡터 미분 연산, 발산 연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회전 연산입니다. 커 연산이죠. 연산 기호를 보면 미분 연산자의 적용 대상인 벡터장을 외적한 것입니다. 연산 규칙에 따라서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델 연산이 더 x, 더 y, 더 g죠. 적용되는 벡터장을 f라고 하면 각각의 성분은 fx, fy, fg로 둘 수가 있습니다. 외적 연산 규칙에 따라서 델 f를 하게 되면 각각의 성분이 나오죠. 좌표축은 순환하므로 x, y, g를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회전축이 성립되려면 yg 평면에서 회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 y, the fg 마이너스 the fy 마이너스 the g가 됩니다. 그리고 y축 방향이 회전축이 되기 위해서는 g와 x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the g fx 마이너스 the fx the fg 마이너스 the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축이 회전축이 되기 위해서는 xy 성분이 작용해야 돼. xy 성분에서 곱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the x, the fy 마이너스 the fx, the y가 되겠습니다. the y 이렇게 식이 나오겠습니다. 이 식의 의미가 각각의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회전하는 성분.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공간, 여기서 x, y, g라는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그 위치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납니다. 회전이 일어나는데
X축 방향의 회전은 이런 값을 가지고 Y축 방향의 회전은 이런 값을 가지고 Z축 방향의 회전은 이런 축을 가지는 것이죠. 만일 예를 들어서 FG축의 성분이 0이고 G축 방향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축들은 FG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이게 0이 되고 이 축은 D 더 G가 없으므로 0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더 G가 0이니까 0이 되고 FG가 0이니까 0이 되죠. 남는 거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G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1차원 함수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운동 같은 공전 현상, 즉 로테이션이나 리볼루션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위치에서 자전 성분이 있어요.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전 성분이. 다른 말로 하면 소용돌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점을 찍었을 때 미분하는 겁니다. 여기 컬 연산하는 거죠. 컬 연산하게 되면 여기에 돌림힘이 작용해서 스스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위치에서 우리가 컬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죠. 그 값이 각 속도가 되고 실제로는 2오메가죠. 각 속도가 되고 그 축은 여기서 우리가 구한 이 축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G 성분이 없을 때는 G축이 되겠죠. G축으로 회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어떤 위치에서 각 위치에서 이렇게 컬 성분이 있을 때 컬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잘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턴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턴테이블이고 중심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턴테이블 위에 어떤 물체를 하나 놓습니다. 물체를 놓으면 이 물체 끝이죠. 끝에 작용하는 속도는, 원운동의 속도는 선속도 V는 R 오메가입니다. 따라서 오메가가 일정한 턴테이블이면 R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죠. 따라서 이 부분의 속도와 턴테이블이 이렇게 돈다 할 때 이 부분의 속도와 이 부분의 속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V는 R1의 오메가 되고 여기는 V는 R2의 오메가 되고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만큼 뭐가 생기겠습니까? 돌림 힘이 생깁니다. 선속도에 알짜 힘이 생기죠. 선속도 차이가 알짜 선속도가 됩니다. 알짜 선속도가 나오므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중심이 있으니까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원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속도 차이로 인해서 이 물체는 스스로 회전하게 됩니다. 즉 자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턴테이블이 도니까 공전합니다. 공전을 하면서 스스로 자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연산을 한다는 것은 이 지점에 이때 속도 V에 대해서 우리가 컬 연산을 하게 되면 회전 연산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컬 성분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각속도 2오메가를 뽑아내고 축 방향이 G축이라는 걸 구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때 컬 성분이 있는 이유는 컬이 생기는 것은
환경 자체가, 물리 현상 자체가 그 안에 속도 차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cur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현상을 curl 연산으로 구해내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지미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흐르면 공간에 자기장 형성합니다. 방향은 이는 방향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물론 여기도 자기장이 있겠죠. 여기도 자기장이 있고 여기도 자기장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점에 똑같이 어떤 물체를 놔왔습니다. 마찰도 없고 중력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기장이 이 물체에, 자기장은 원운동을 하지만은 이 자기장이 이 물체에 회전을 일으키느냐? 회전을 일으키지 않죠. 일으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url에 B를 하게 되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curl의 B는 0이 되죠. 단, 이 전류가 흐르는 이곳, 전류가 흐르는 전선 안에 우리가 curl을 잡으면, 전선 안에 curl을 잡으면, B를 잡으죠. 이 잡으면, 이건 curl이 생깁니다. curl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curl은 U0, I인데, 이거는 지금은 밀도를 따지기 때문에 U0J 전류 밀도가 되죠. 이렇게 한 것이 앙페르 법칙이었습니다. 앞에 설명한 앙페르 법칙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J가 있음으로써, 전류 밀도가 있음으로써 그 부분에는 curl을 만들어내지만은 이 공간에는 curl이 없죠. 이 공간에는 curl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curl이 있습니다. 즉 미분이니까 어떤 근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curl이 연산 결과로 산출되지만은 공간에, 임의의 공간, 퍼져 있는 공간에서는 curl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공전 또는 curl과 일반적인 로테이션 이런 것들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라플라시안 연산입니다. 라플라시안 연산은 개념이 약간 어렵지만은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근본 수식이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호는 델의 제곱을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라플라시안의 적용 대상은 스칼라와 벡터가 있는데 먼저 스칼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산의 의미는 스칼라를 먼저 그라디언트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벡터가 나오죠. 그 벡터에 대해서 다시 델 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칼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을 스칼라에 연산하면 스칼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라플라시안을 벡터에 연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라디언트를 벡터에 연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벡터는 X 선분, 벡터 F가 있으면 F 선분과 Y 선분과 각각의 성분을 가지죠. 벡터. 각각의 성분은 다 스칼라입니다. 그러므로 벡터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칼라 라플라시안을 3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분을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벡터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라플라시안의 벡터 연산은 각각의 성분을 스칼라 라플라시안 연산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델 연산자가 더 x, 더 y, 더 g죠. 그리고 스칼라를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 f는 더 f, 더 x, 더 f, 더 y,
더 F, 더 G가 되겠죠. 이것을 다시 다이버전스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X, 더 Y, 더 G에 다이버전스죠. 되죠. 더 F, 더 X, 더 F, 더 Y, 더 F, 더 G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이버전스 하게 되면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미분 연산자와 한 번 미분한 성분을 곱하게 되면 연산을 한번 더, 미분 연산을 한번 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더 제곱 F의 더 X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더하는 거니까 더 제곱 F의 더 Y의 제곱이 되고 더 제곱 F의 더 G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라플라시안 연산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죠? 라플라시안을 두 번 미분해서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벡터는 이것을 각각의 성분에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인사는 뭐 규칙에 따라 하면 되니까 간단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말로 써놓으면 주변 평균과의 차이를 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1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 이꼴 x 삼승이라는 일정함수 있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개형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 미분하면 0을 하면 0이 됩니다. 해볼까요? y 다시는 3x 제곱이고 y2 다시는 6x가 되죠. 그러므로 x가 제곱은 0이고 이 점은 우리가 물어봤으면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즉 기울기가 그래프의 상태가 바뀌는 점이죠.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바뀌는 그런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y2 프라임이 양수인 경우에, 즉 1, 4분인 경우에 이것은 아래로 볼록하게 되고 y2 프라임이 음수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의 개형을 얻을 수가 있었죠. 똑같은 개념이 공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칼라장 하나 F가 있고 그 F의 하나의 값으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스칼라에 대한 라플라시안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값을 얻게 되겠죠. 라플라시안 F의 값이 양일 수도 있고 라플라시안 F의 값이 음일 수도 있고 라플라시안 F의 값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라플라시안 F의 값이 양이 됐을 때 이때는 아래로 볼록했는데 똑같이 그도 아래로 볼록합니다. 즉 공간의 형태가 지금 평면에 그렇지만은 박공기를 나눈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뜸인 경우에는 위로 볼록하니까 산 형태, 박공기를 엎어놓은 같은 형태가 됩니다. 평면이 아니고 엎어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라플라시안 0이라는 것은 박공기가 아니니까 평면이 되죠. 공원. 이렇게 평면이 되는 평균이 되는 고원이 됩니다. 고원이 되면 라플라시안 값이 0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라플라시안이 양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부분이든지 주위 평균과 차이했을 때 양이든 음이든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니까 중요한 것은 평형이 되려고 하는 내적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적 성질을 평형이 되려고 하는 성질. 그러므로 아래로 볼록한 것은 평형이 되려고 위로 치오르는 성질이 작용하게 되고 위로 볼록한 것은 아래로
치는 성질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형이 있다는 것은 물리현상으로 평행이 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분 연산자로 할 수 있는 연산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총 4가지 또는 라플라시안을 스칼라와 벡터에 적용하면 5가지 연산이 있었습니다. 미분 연산자에서 중요한 내용은 모든 연산은 공간 위에 한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연산은 델 하나로 스칼라 장에다가 적용하는 것이고 그 산출값은 벡터가 나왔죠. 그 의미는 연산이 이루어지는 그 점에서 가장 큰 기울기가 있는 방향으로 연산의 값을 산출합니다. 그 방향이 기울기 방향이 되고 크기가 산출값이 크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에 한 점에 스칼라 값을 산출하는 장은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힘의 포텐셜이죠. 에너지 요소입니다. 중력 포텐셜, 전기력 포텐셜 등등 포텐셜이 U로 표시되는 포텐셜이 스칼라 값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공간 위에 한 점에서 스칼라 값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발산은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 미분 연산자에 내적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이죠. 즉 적용 대상이 되는 벡터 장에 내적 형식으로 미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적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스칼라가 되는데 이때도 연산이 이루어지는 그 점에서 무엇인가가 밖으로 뿜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점으로 모든 것이 몰려 들어가는, 빠져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미분 연산으로 수학적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려 들어갈 때는 밀도가, 느슨한 밀도가 빨려 들어가면서 계속 촘촘한 밀도가 되는 거고, 빠져나가는 경우에도 밀도가 높은 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밀도가 옅어지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그러한 방사나 뿜어 나가든지 스며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점에 대해서 발산 연산을 하게 되면 방사와 싱크, 소수와 싱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도가 변한다는 감각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산은 회전 컬인데 이것은 미분 연산자의 외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벡터 시간에 배웠지만 외적은 회전을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그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공간에 회전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어진 점에 대해서 회전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회전 연산을 하는 연산에 적용돼서 벡터 장이 되겠고 컬이기 때문에 산출물도 벡터가 되겠죠. 연산이 이루어지는 그 점에서 컬이 생긴다는 것은 컬 연산했을 때 결과값이 있다는 것은 그 연산하는 그 점에서 컬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컬 성분은 회전이니까 점에서의 회전은 자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전이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소용돌이 치는 회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도는 행성의 운동 같은 공전이나 영어로 하면 로테이션, 리볼루션 같은 이런 회전이 아니죠. 자전입니다. 스스로 뱅글뱅글 도는 그런 소용돌이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산출된 값은 각 속도를 나타내고 회전의 축은 그 회전면의 수직이죠. 회전면의 수직이고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방향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라플라시아는 적용 대상이 스칼라도 되고 벡터도 됩니다. 벡터의 성분은 각각의 스칼라이므로 벡터에 대한 라플라시안은 스칼라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칼라 연산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이해하면 벡터 라플라시안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라플라시안의 의미는 스칼라에 그라디언트를 해서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벡터에 대해서 다시 다이버전스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이버전스 연산이기 때문에 스칼라가 나오게 되고 벡터는 각 성분의 스칼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라플라시안도 연산을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공률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공률을 산출할 때 주위에 대해서 주위와 같으면 평평해지죠. 평평해지니까 그때는 높이로 따지면 고온이 되지만은 이 값이 양수든 음수든 값을 가지게 되면 주변보다도 공률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공률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 현상 안에는 평형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움직임이 그 내적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질이 있으면 라플라시안을 계산했을 때 어떤 점 하나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계산했을 때 그 라플라시안의 값이 0이 아니면 각각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운동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 안에는 운동의 근원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도 계산할 수 있고 확산도 계산할 수 있고 점성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연산 문제를 가지고 벡터 미분 연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XYG를 가진 스칼라장 F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G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F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그라디언트 F는 성분 벡터로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X, the Y, the G에 F를 실수배하는 거랑 같죠. 벡터의 편미분 성분의 실수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처음이니까 각각 쓰면 그렇게 쓸까요? the x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g 성분 the y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g the g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g가 되겠습니다. 각각을 미분하면 편미분은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x가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값이 없죠. 그럼 y축에 대해서는 y에 대해 미분하니까 2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축에 대해서는 g가 x와 y는 0이 되고 g축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연산값이 2x,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어떤 위치, 우리가 1, 1, 1을 넣었을 때 값이 2, 2, 마이너스 1이죠. 그러므로 축에서 축을 그리면 1, 1, 1에 해당되는 1, 1, 1에 해당되는 어떤 육면체의 대각선점이죠. 이 점에서 방향은 1, 1, 1이니까 다시 2, 2, 1 여기서 육면체를 그리면 이런 육면체 나오나요? 이런 방향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설명했지만은 만약 이것이 산이라면, 높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돌이 굴러갈 것이고, 만일 중력 포텐셜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반대로 운동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번에는 발산 연습을 하겠습니다. 발산 연산을 할 벡터장 F가 XY 각각의 성분이 XY, YZ, ZX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분에 대해서, 이 벡터에 대해서 발산 연산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성분 벡터로 표시해서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내적 F는 더 X, 더 Y, 더 G 의 내적 XY, YG, GX죠. 그러면 내적이니까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더 X에 XY 더하기 더 Y에 YG 더하기 더 G에 GX가 되죠. 그렇게 하면 X를 미분하니까 Y가 되고, 이거는 Y를 미분하니까 G가 되고, G를 미분하니까 X가 되죠. 결과적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G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도함수죠. 도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을, 점에 대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1, 1, 1에 대해서 연산을 하면 결과값은 3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 이것이 전기장에 대한 연산이라면 어떤 근원자나 Q가 있을 때 밖으로 내뿜는 발산하는 그 값은 3이라는 거죠. 3이 이 점에서 3인데 전기장에 대해서 발산할 때 3인데 이 3은 Q의 입실은 제로분의 1의 값에 1의 값이 같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Q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3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이버전스 의미가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이버전스의 결과값은 퀀티티고 수고, 그 수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전기장의 경우에는 전하인데 그 전하가 숫자를 맞추는 비례상수가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다. 진공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컬 연산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벡터장은 다이버전스 했던 것과 같이 XY, YG, ZX로 주어져 있습니다. 연산을 해보면 컬 F는 더 X, 더 Y, 더 G, 컬 X, Y, YG, GX죠.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행렬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행렬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행렬로 식을 쓰면
I, J, K, the X, the Y, the Z, the G, 그다음에 X, Y, Y, G, GX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행렬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행렬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벡터 외적할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앞에서 했지만은 X, Y, G는 순환하는 좌표축이죠. 그러므로 I축은, 즉 X축은 Y와 G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Y와 G 평면에서 벡터를 계산해서 X축의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X, Y, G니까 the Y, the G인데 G 값이 JX죠. the ZX 마이너스 반대로 the Y, the YG, the YX니까 X가 되죠. 이렇게 되고 Y축은 YG니까 순서가 이리 돌아가죠. 그러므로 the G, the X인데 X 승분이 XY죠. XY 되고 마이너스 the G니까 ZX the Y 이래 되겠습니다. 아니죠. the ZX죠. the X XY ZX죠. 그리고 G축은 the X the Y인데 Y가 YZ죠. YG 마이너스 the X가 XY XY에 the G가 I죠. Y가 되겠습니다. the Y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선의 규칙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Y를 계산하면 이거는 없죠. 이건 0이고 X를 계산하면 이것도 0이 되죠.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이거는 마이너스 G가 되네요. 이것은 X로 미분하면 0이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것도 잘못됐겠네요. 그러면 순환이니까 GX X니까 YG죠. YG GY G가 이 잘못됐죠. 여기가 X네요. Y X YG GY X YG에 G가 ZX 맞죠? 그러면 이것이 X가 아니고 G가 되고 그런 다음에 Y가 되죠. YG가 되네요. YG 이래 됩니다. 그러므로 G로 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Y 값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의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물론 이것을 행렬로 계산하면 이 값을 얻으시죠. 자, 이것의 의미가
인물 계산입니다. 그 어떤 점 x에 대해서 우리가 1, 1,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물론 다른 값을 넣으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자, 이때 컬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자, 크기가 어찌 됩니까?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를 잡으면 되죠. 그러면 x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이 됩니다. 이것이 크기가 되고, 방향은 회전축 방향이니까 자, 상상합니다. 1, 1, 1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육면체의 1인 정육면체의 대각선입니다. 그 대각선 점에서 공간이죠. 그 점의 법선 방향에 그 축을 이 함수를, 이 벡터 함수를 표시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올 건데, 그 점에서 방향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대각선 방향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대각선 방향이 되고, 그 방향으로 크기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컬이 되는데, 자, 이때 컬의 크기가 대각선 방향으로, 즉 정육면체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는 방향으로 도는 것이죠. 돌 때 오른손 손가락으로 넣고 하면 이렇게 돌겠네요. 이렇게 도는 성분이 이 점에서 있다는 겁니다. 회전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 점에서 클 성분이 있으니까 이 점에서는 이는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내적 공간에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벡터장으로 주어지는 벡터장에서는 이 점에서 이는 방향으로 소용돌이 치는, 스스로 회전하는 그 성질이 공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나요? 잘 이해하시기. 이번에는 같은 스칼라 장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연산하겠습니다. 아까 라플라시안은 그라디언트에 다시 다이버전스를 하는 것이었죠. 그라디언트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라디언트 F는 계산하면 2x 2y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여기에 다시 다이버전스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x 더 y 더 g에 내적에 2x 2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내적은 각각의 선분 벡터를 곱해서 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x에 곱하면 2x가 되고, 더하기 더 y에 2y가 되고, 더하기 더 g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2x에 x를 미분하면 2가 되고, 2y에 y를 미분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에 g를 정리하면 0이 되죠. 그래서 결과값은 4가 됩니다. 결과값이 양수 4가 나왔으므로 이 스칼라 함수죠. 이 스칼라 함수는 그 값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런 어떤 구면을 가진다는, 공률을 가진다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공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점을 잡든지 아래로 볼록한 점을 가지기 때문에 평행이 되려는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발산하는 내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무줄이 1에 되어 있는 고무줄은 이렇게 들어가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성질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라디언트의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 한 이 점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적용하니까 평행이 0이 아니니까 공률이 있고, 그 공률은 평행이 되려는 방향으로 발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라플라시안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벡터장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하겠습니다. 벡터장은 앞에 나온 벡터장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서 라플라시안 벡터 F는 각각의 성분에 대한 라플라시안이죠. 그러므로 라플라시안 fx가 x 성분이 되고, 라플라시안 fy가 y 성분이 되고, 라플라시안 fg가 g축에 대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을 계산하면 x 성분은 라플라시안 fx이므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더 제곱 더 x의 제곱에 fx가 xy죠. 그러면 xy 더하기 더 제곱 더 y의 제곱에 똑같은 fx를 곱해야 되는 거죠. xy 더하기 더 제곱에 더 g의 제곱에 xy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y에 x를 두 번 미분하니까 한 번 미분하면 y 되고, y를 x로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이것은 0이 됩니다. 그리고 xy를 y에 미분하게 되면 x가 나오는데, x에 또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0이 되죠. 0이 되고, 같은 의미로 g를 해도 xy는 g로 하면 아예 없죠. 이 0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값은 0이 되겠습니다. y 성분은 라플라시안 fy죠. 같이 계산하면 더 제곱에 더 x의 제곱에 y니까 yg입니다. yg가 되고, 더하기 더 제곱에 더 y의 제곱에 yg 더하기 더 제곱에 더 g의 제곱에 yg는 같죠. x 배면 0이 되고, 이거는 y에 배면 g가 되지만 두 번 미분하니까 0이 되죠. 같이 0입니다. 그래서 0이 나온다는 거고, g 성분은 라플라시안 fg가 되는데, 더 제곱 더 x의 제곱, fg는 gx죠. gx 더하기 더 제곱 더 y의 제곱 gx 더하기 더 제곱 더 g의 제곱 gx는 똑같은 방법이죠. 두 번 미분하기 때문에 제곱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0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라플라시안 벡터 f는 0, 0, 0, 0이고 이것은 0이 되죠. 달리 말하면 이 벡터장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값이 0이므로 공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평하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 지점에서는 공률이 없고 평평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선이 되나요? 직선이 되겠군요. 직선이 되나? 하여튼 공간적으로 상상이 안 됩니다만은 수학으로 연산의 결과값을 따질 때 공률이 0이므로 어떤 그래프가 공간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공간에서 어떤 점에서는 평평한 뜻이죠. 평평하다. 옆에 부분과 왼쪽 오른쪽 둘레에 비해서 이 점이면 둘레에 대해서 기울기 값이 없다. 밖으로 발산한다든가 빨려 들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현상이 없이 똑같은 평지를 이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벡터 물리량에 대한 라플 시안입니다. 연습 문제로 스칼라 장과 벡터 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장에 대해서 각각 벡터 미분 5개 연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래 설명란에 또는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강의 내용이 아주 길어졌으므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남은 강의는 다른 동영상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